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13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 3,000명 정도가 국가가 만든 표준에 기반한 직무중심 면접을 거쳐서 채용될 전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최근에 이 청년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공기관들이 사원을 뽑을 때 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준비생들의 과도한 스펙 쌓기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0개 공공기관과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만든 이른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 부르는데요. 이 표준에 기반한 채용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소양 등을 정부가 산업 부분별 그리고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부터 산업인력공단 등 30개 공공기관은 이 서류 및 면접 전형에 반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30개 공공기관은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요. 네.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등 100여 개 공공기관은 하반기에 네. 네. 이 NCS에 기반한 서류나 면접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이 17,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 한 3,000명 정도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채용될 전망입니다. 일단 서류 전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학력이나 영어 점수 그리고 유학 여부 등이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력 등이 가장 높게 평가됩니다. 역시 면접 전형에서도 직무 능력과 관련한 경험 등이 높이 평가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NCS 채용 모델의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민간 기업으로 파급되길 기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죠. 네. 포스코 건설의 베트남 현지 법인 거기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다. 그래서 이게 국내를 유입해 가지고 정관계 로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베트남에서 조성한 100억 원대 비자금 중에 40억 원 정도를 박모 전 베트남 법인장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40억 원의 행방과 관련해서요. 정동화 전 부회장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최측근으로 한때 그룹 내 2인자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포스코 건설 사장으로 재임한 데다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씨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 로비 의혹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죠. 아직 조사해봐야 모르죠. 알죠. 네. 예. 반값 중개 수수료 관련 조례가 23일 인천시의회에도 통과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꾸 자치단체가 늘어나네요.
네, 요즘 이제 부동산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반값 중개 수수료 이것도 하나의 관심입니다.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천과 경기 그리고 강원도 등 총 3곳에서 이 새로운 부동산 중개 보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다 이렇게 불리는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 때는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 구간 그리고 전월세 거래 때는 3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이 중개 보수요율을 각각 0.5% 이하 그리고 0.4% 이하로 낮췄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이 해당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최고 400만 원씩을 내야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 원씩만 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시 관심이 가장 가는 곳은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인데요. 서울시는 이달 만 30일에 공청회를 열어서요.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 중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권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사랑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면서 일자리 부족과 청년 실업 미스매치는 여기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청년들의 중동 진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고시촌을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앞에 등장한 피켓 시위도 하나의 방증일 텐데요. 오늘 야권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청년들을 중동으로 수출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입니다. 오늘 우윤근 원내대표는요. 최근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청년 고용 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이 중동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밤길을 가던 여고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불법 체류 외국인. 이 외국인에게 법이 정한 최저형을 선고를 했군요. 네. 자,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A양은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불법 체류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A형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자 이 괴한은 이른바 유사 성행위를 하고는 달아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B씨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8월 이 체류 시한을 넘겨서 이미 불법 체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대구지법은 오늘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도 정작 형량은 법이 정한 하한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독사.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네. 이 고독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어있네. 네, 이 고독사 자주 언론에 등장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증가율은 40대 이하 젊은 층이 가장 높아서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힌 자료인데요. 일단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1,008명으로 집계돼서 1,000명을 넘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는 15%가 증가한 겁니다. 이 시도별 현황을 봤더니 서울은 300명 정도에 달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총 581명으로 전체 5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4년에 187명으로 5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집계된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계층 비율은 30%로 가장 높았고요. 네. 성별로는 남성이 7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올해 세금 감면 금액을 확정했다고 하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정부가 올해 조세 지출, 즉 비과세 감면 세금이 33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조세 지출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33조 1천억 원, 국세 감면율은 13%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비과세 감면 건수는 229개이며 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 8천억 원입니다. 네. 특히 국세 감면율은 2014년 13.8%에서 올해 1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이 빠듯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 이상의 조세 지출의 경우 도입 시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종료하거나 연장할 경우 심층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 감면액 내역을 보면 개인 감면액은 21조 8천억 원,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감면액은 10조 5천억 원입니다. 개인 감면액 중 61.7%는 서민 중산층에 귀속되고 기업 감면액 중 58.8%는 중소 중견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안심전환 대출 오늘부터 실시됐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면서요? 예,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20조 원을 들여 준비한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 하루 만에 3조 원대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에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총 26,877건의 안심전환 대출이 이루어졌고 승인액은 3조 3,03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당국은 누락된 승인액을 더하면 오늘 마감 건수와 액수는 각각 3만 건 4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달치의 배정분인 5조 원의 80% 수준인데요. 네. 금융위는 이에 따라 4월치로 놔뒀던 5조 원을 추가로 풀어 대출 전환 수요를 소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안심전환 대출이 호응이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속도라면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한도가 4달 중 동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경우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저당증권 물량을 시장이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대기 수요로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이 덜 팔리고 기존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높아진다는 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꼭 필요한 정치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안심전환 대출 방법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안심전환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은 우선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네.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하고요. 네. 서류는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외엔 소득증명 서류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와야 하는데요. 이 밖에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수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 체감 경기 지수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 즉 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포인트 상승한 97로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지만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경기 개선의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기업별로는 대기업은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12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기업은 105로 기준치를 상회해 최근 원화 약세의 실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은 95에 머물러 차가운 내수 경기 또한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들은 2분기 경영 애로 요인으로 내수 수출 등 수요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금난 환율 불안, 인력난도 언급됐습니다. 네. 가계부채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공부채가 또 급증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있네요. 예,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말 자금순환표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1,208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네. 또한 일반 정부 부채는 작년 말 795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일반 정부 부채 증가액인 38조 원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세인데요. 반면 공기업 부채는 작년 말 413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6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쳐서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꾸준히 줄여오면서 증가세를 저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가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이 일본의 원조 덕분이라고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점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이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네. 이 제목이 전후 시대의 국가 건설,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일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경제를 재건하면서 아시아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창출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포항제철, 지하철 1호선, 소양강댐 이런 거를 모두 일본의 전적인 지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철도, 스리랑카에서는 항구,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도 모두 일본의 지원으로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모두 일본의 원조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네. 현재 이 동영상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와 불어, 독어, 러시아어 등 모두 10개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 배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내용의 동영상을 CNN이 네. 전 세계 광고로 방송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네. 일본의 역사 왜곡 동영상이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이죠.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광고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광고로 나오는 채널은 CNN 인터내셔널인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송출되는 방송입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동영상 내용을 보면 결국 정근대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원조 덕분에 이 경제 성장과 근대화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바로 이른바 일본의 그 식민지 근대화론 사관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나 이 각국이 흘린 피와 땀 이런 건 깡그리 무시한 채 아시아 발전의 모든 공로를 일본에 돌리는 이런 논리인 셈인 겁니다. 네. 그런데 특히 전 세계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이 CNN 채널인데요. CNN이 이런 역사 왜곡 광고를 전 세계에 방송하고 있다는 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 보면 이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이 이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한중일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이 때문에 일본도 결국 일본의 이 CNN이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광고로 내보내는 이런 것도 결국은 미국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아시아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반발할 게 뻔한데 네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한다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게 좀 봐달라 이렇게 만든 동영상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어허. 이 다음 달에 아베 총리가 이제 현직 총리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이 아시아 경제 발전이 일본의 지원 덕분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결국은 이게 미국을 겨냥해서 일본의 이미지를 좀 제고해보자 이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동영상이 특히 최근까지 주미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게재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 합동 연설을 하기로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허. 이게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이 아베의 미국 의회 연설도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이런 것보다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도 아베 총리에게 과거에 대한 사과를 좀 연설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네.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미국 정부 이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격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또 미국은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동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이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박태환 선수의 청문회.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죠. 금지 약물 사용이 적발돼서 수영 선수로서 큰 위기를 맞은 박 선수.
1년 6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징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고 귀국길에 오른 대한수영연맹의 이기흥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제네바의 공항에 와 있습니다. 아, 예, 귀국하시기 위해서요. 네. 자, 수고 많으셨는데 박태환 선수가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지 않으니까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는 그 세계연맹에서 내린 결정에 따르고 또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상하셨습니까? 2전 이상의 자격정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그 청문회장에서 하여튼 충분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쪽 분들은 또 이제 달리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쟁점이 어떤 게 됐나요? 쟁점이 이제 그 고의성 유무인데 알고 맞았느냐 모르고 맞았느냐 이렇게 이제 집약이 됐었습니다. 예.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다 인지하고 맞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랬군요. 예. 그런데도 예상과 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벼운 1년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아주 중하게 무겁게 처벌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상을 참작해 줬다고 보십니까? 정상 참작을 한 거죠. 많이 해준 겁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왜냐면 방금 한 열흘 전에 3월 13일 날 러시아의 똑같은 그 선수였었는데 그 선수는 한 단계 낮은 S2에 이제 적발이 됐었는데도 2년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방금 열흘 전에. 네. 그러면 이번에 박태환 선수에게 대해서 조금 가벼운 처분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고의성이 있다고. 이유는 이제 우리 박태환 선수가 그동안에 어쨌든 그 한국 수영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양인으로서 이제 그 좋은 성과를 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 수영에 발전에 기여한 부분. 네. 또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어린 그 꼬마들한테 그 롤 모델로서 수영을 하는 우리 그 선수들한테 롤 모델이 된 거. 또 앞으로 우리 2019년에 이제 광주에 우리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 친구가 좀 어느 정도 좀 그러한 그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에 그것을 징계를 준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출전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그 청문회 마지막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박태환 선수는 반응이 어떻든가요? 만나보셨죠? 박태환 선수는 이제 좀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조만간에 어떤 이제 발표를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제 관계자분들께 그 소회를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2일까지는 모든 수영대회에 참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훈련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내년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철저히 반성한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또 뭐 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그야말로 처절한 그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도 하면서 이런 그 좋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리우올림픽 말씀하셨는데 리우올림픽은 내년 8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3월 2일에 징계가 끝나면 참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시간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아무튼 그 규정에 의하면 그 징계가 만료되더라도 그때보다 3년 동안은 태극마크를 못 달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또 작년 7월 달에 생긴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또 박태환 선수한테 특혜를 주도록 규정을 바꾸거나 적용을 안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또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방금 예. 모두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논의를 하더라도 예. 아 그때 가서 논의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지현 선수의 경우에 아주 그 자격정지 2년을 받았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경우와 비롯해서 이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하는 특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할까. 그런 문제는 좀 있다 생각해 보시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문제는 지금 거론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스위스에서 출발하시면 언제 한국에 도착하시나요? 내일 아침에 이제 오전에 도착합니다. 네, 인천에. 박태환 선수도 같이 귀국합니까? 지금 박태환 선수는 다른 장소에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대한 지금 이 수영 연맹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예. 대한 수영 연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박태환 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그 제재에 관해서 좀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지금 또 법이라고 하면 법의 안정성이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저희도 이제 국내에 들어가면 일단 이쪽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고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기다려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무사히 귀국하기를 기다리겠고요. 또 다음에 또 문제 있을 때 연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수영연맹의 이기흥 회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퇴근길답게 도로 위로 바쁩니다. 오늘은 강 주변 간선도로가 유난히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올림픽대로 위로는 공항 방향으로 두 건의 고장차 소식도 들립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려있고 이후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먼저 여의도권의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방화대교와 행주대교 사이 1차로에도 고장차가 있다는 점 운행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동작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밀려가고요. 내부 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주로 밀리는데요.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앞차할 간격 필수입니다. 화랑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태릉 입구 가는 길 월릉교를 조금 더 간 곳 3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30분 전쯤에 신촌로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선 삼거리에서 신촌 로터리 방향으로 버스끼리 부딪히는 사고 여파로 후미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해 소득 공제해 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2786번님. 발상은 좋은데 어떻게 증빙할지 궁금해지네요.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건가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2070번님.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찬성 의견 보내셨고요. 2533번님께서는 의미 없는 일은 없을 텐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팍팍한 민심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도 의견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 공제해 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주제였지요. 4120번님. 부모님 용돈을 소득 공제해 주면 부모님들은 용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또 용돈을 드린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8200번님. 탈세할 방법을 정부가 제공해 주는군요. 라는 또 의견을 주셨고요. 1223번님.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메말라가는 부모 자식 간의 훈기를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 소식 좀부터 전해주시죠. 어깨 통증이 재발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이 지난 18일 시범 경기에 두 번째로 등판한 뒤에 다음날 왼쪽 어깨 통증을 느껴서 소염 주사를 맞았고요. 네. 어제 캐치볼을 했는데 다시 통증을 느껴서 스프링 캠프지 애리조나를 떠나서 LA로 이동해서 구단 주치에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내일 진단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복귀 시기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공식 웹사이트인 MLB.com은 다저스가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쁜 뉴스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매티니 다저스 감독이 류현진의 단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마이너리그 투수를 기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지난 시즌 4월과 9월에 다쳤던 어깨에 또다시 통증을 느낀 류현진은 4월 7일 정규 시즌 개막전을 부상자 명단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허구현 해설위원은 다저스가 초반에 급한 건 아니니 류현진이 4월 중하순경에 합류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고요. 하지만 팬들의 바람과 달리 만약이라도 류현진의 어깨 부상이 심각하다면 복귀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강정호 선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험난한 주전 경쟁 중이죠? 네,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 입단한 강정호가 최근 시범 경기에서 부진한데요.
초반 2경기에서 홈런과 2루타를 쳤지만 최근 3경기 와서 결장했고요. 최근 11타수 무안타, 삼진을 7차례 당하면서 타율 1할 3푼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 그 유격수 경쟁자인 조디 머서는 최근 11타수 7안타를 기록했는데요. MLB.com은 스프링 캠프를 대결로 본다면 그 머서가 강정호에게 TKO 승을 거두고 주전 유격수로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고 전했는데요. 네. 그래도 MLB.com은 강정호가 현재 공경에 처해 있다고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고 강정호는 여전히 피츠버그에서 중요한 선수이며 언론과 인터뷰도 사양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야수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강정호는 개막전 25인 로스터에는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쟁자에 비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개막전은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위해서 오늘 소집이 됐죠. 손흥민 선수도 합류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27일 대전에서 우즈베키스탄, 31일 서울에서 뉴질랜드와 A매치 2연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파주에 소집됐는데요. 독일 호펜하임 김진수의 경우에 호펜하임이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 잦은 대표팀 차출에 선수가 지쳤다고 불만을 나타냈고요. 슈틸리케 감독이 김진수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면서 차출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다가 김진수가 경기 후에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결국 제외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시안컵 후에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를 병행하면서 살인 일정을 소화 중인 레버쿠젠 손흥민도 호펜하임 입장도 이해되고 나도 구단의 반대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차두리 형의 은퇴식이란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구단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컵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을 선언한 차두리는 뉴질랜드전에서 대표팀 은퇴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네. 손흥민은 평소 삼촌이라 부르면서 격없이 친하게 지낸 차두를 위해서 구단을 설득하고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남자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가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규리그 1위 모비스와 정규리그 4위 LG가 오늘 7시부터 오전 3승제인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LG는 1차전 패배 후에 정규리그 득점왕인 제퍼슨을 애국가 몸풀기 논란으로 퇴출한 뒤에 유일한 외국인 선수 메시의 활약으로 2차전을 따냈지만 다시 3차전을 내줬는데요. 네. 1승 2패를 기록 중인 LG가 오늘 이기면 최종 5차전까지 가고요. 지면 탈락합니다. 네. 모비스는 3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을 노리고 있고요. 한편 정규리그 2위 동부는 어제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정규리그 6위 전자랜드를 꺾고 2승 1패로 챔프전 진출까지 1승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남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사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네, OK저축은행이 어제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한국전력을 꺾고 2연승을 달리면서 창단 2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는데요. 삼성화재와 맞붙게 됐는데 28일부터 시작되는 챔프전은 말씀하신 대로 사제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치용 삼성화재 감독과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감독과 선수로 삼성화재 겨울리그 9연패와 77연승 행진을 이끈 사제지간인데요. 네. 8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신치용 감독은 미디어데이 때 언젠가는 질 텐데 기왕이면 나와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에게 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요. 예. 네, 김세진 감독도 신치용 감독님께 경기 전에 좀 봐달라고 얘기해야겠지만 떼쓴다고 절대로 봐줄 뿐이 아니다고 말했는데요. 둘 다 사제의 정을 과시했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만큼 속으로는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경제 소식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그리고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초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아주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 대타협 기구 활동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네. 자, 이게 아주 각계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공무원연금 구조 이대로 두면 언젠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이미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미 적자가 많이 나서 재정에서 많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적자 규모가 이제 나날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금 개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많이 받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을 텐데 뭐 금액 수준 비교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낸 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거를 따지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급여 승률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급여 승률,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승이라는 게 이제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급여 승률이라는 거는 그 재직 기간에 그 1년 평균 그 연봉에 거기에서 그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느냐 요거를 이제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여 승률에다가 이제 그 재직 기간을 곱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1.9%인데요. 이게 그 공무원 연금이 잘 돼 있다고 그러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1.79까지 이제 낮추는 그런 개혁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건 아직 높은 셈이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네, 처음에 이제 도입한 게 이제 1960년에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박봉에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또 상당히 또 그 관대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평균 수명도 52세밖에 안 됐는데 뭐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81세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적자 폭이 얼마나 되는데요? 금년이 한 3조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 이미 이제 12조 원을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을 보면은 한 53조로 누적 적자가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네. 해외의 경우에도 고령화는 똑같이 다가오는 문제가 되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답니까? 이게 그 결국 고령화 때문에 그런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거라고 이제 물으시면 이제 뭐 간단합니다. 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죠. 뭐. 더 내고 덜 받는다. 예. 그래서 뭐 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급여 승률 이거를 지금은 2.0%인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1.79까지 인하하고 또 이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7세로 이제 연장을 하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그 공무원 연금을 군인 연금이랑 똑같이 만드는 거를 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야의 관계를 보면 정부와 여당 쪽 아니고 또 그다음에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놓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선 먼저 정부와 여당 쪽에서 내놓은 개혁안의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서요. 골자를 뽑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결국에 그 여당의 안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이랑 똑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일단은 기존의 공무원들과 신규 임용 공무원을 나눠갖고 기존의 그 공무원분들은 기여율도 좀 높이고 7% 10%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25로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한편 새로 이제 임용되는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분들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기여율도 똑같이 하고 지급률도 똑같이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 대체율이 정부가 조금 관대하게 해갖고 이제 45%가 이제 되게 하고요. 여당은 굉장히 좀 엄하게 해갖고 최하가 37.5%. 여기에 퇴직수당까지 더하면 45% 정도 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개시 연령도 지금은 60세인데 이거를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적으로 하고요. 새누리당은 그거보다 더 앞당겨 갖고 2031년에 65세로 연장을 하겠다. 이게 지급 개시 연령이 연장되면은 그 사이에는 못 받는 그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안에 대해서 야당과 노조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야당과 노조 측은 이제 구체적인 안을 아직 내지 않아서 제가 아직 못 봐갖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에는 야당은 대체율, 소득 대체율이 50%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조는 이게 60%가 돼야 된다. 대체율이.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네.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는 공적연금. 네. 이 전체 그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 50%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부터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말이 뭔지 저도 잘 파악을 잘 하진 못하겠는데요. 네. 아마도 이거저거 다 합해갖고 소득 대체율이 결국은 50% 이상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적연금의 범위라고 한다면 공적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들어가 있고요. 예.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있고 군인연금, 또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5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이거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까지 근무했던 재직기간, 재직기간 곱하기 지급률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얼마 벌었었는데 평균적으로 연봉을 저희 그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 그 비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를테면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할 적에는 뭐 33년 가입 기준으로 해갖고 뭐 62.7%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가입 재직 기간은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말인데요. 실질 대체율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공무원 생활을 못한다. 실제로 나가는 사람들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33년 동안 꽉 채우고 나가는 수가 쉽지 않다. 이래갖고 사실상 얼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12년 현재인데요. 32%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10%를 보장하는 거니까 이거를 합하면은 이제 공적연금에서 보장하는 거가 소득 대체율이 한 42%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의 주요 복지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죠? 이게 그 OECD 평균이 65.9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 OECD나 월드뱅크에서 이제 권고하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권고하는 그 공적연금을 통한 그 소득 대체율은 한 20% 30%니까 그거보다는 좀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금이 2050년에는 고갈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건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60년까지 고갈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니까 2008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고 지금 뭐 금리도 굉장히 낮아지고 뭐 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졌는데 2013년에 새로 재추계를 한 걸 보니까 고갈 시점은 똑같이 또 206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그 206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당겨진 거다. 앞당겨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2년에 한 거를 보면요. 고갈 시점이 205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41년에 지금 적자로 반전을 해갔고요. 12년 만에 그 GDP 대비 36.4%나 되던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12년 만에 다 써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인구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는데요.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 써버리고 난 그 시점부터는 보험료 수입이 국민연금 필요 지출의 37%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재정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자, 건강보험료 얘기도 좀 잠시 해 주시죠. 건강보험료 이 개편안이 올 초에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이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 핵심이 뭡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료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소득이 많은데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반면에 이제 그 건강보험은 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달리 재원고갈 문제는 그다지 부각이 안 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건강보험은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위원회가 민간기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그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아주 부지런히 건보료를 올리고 또 악착같이 걷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이제 그 재원 고갈의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지금 현재 직장 가입자가 6%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2050년 가면 한 13%가 돼야 된다. 이렇게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상태로는 이게 유지되기 그 고갈이 이제 2050년대 가면 되니까 이거를 고갈을 막으려면 한 13%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지금 현재 9%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국민연금하고 그 건강보험료만 두 가지만 합하더라도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한 2060년, 50년쯤 가면은 월급의 26%가 이 그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으로 다 나가게 되니까 여기다 이제 세금도 내야죠. 각종 이제 공과금도 내야 되니까 네. 이 참 젊은 세대가 지금 뭐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 2050년, 60년이 되면은 참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시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왜 몇 천만 원의 이 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예. 이제 소득이 없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예. 이게 그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예. 그 피부양자가 되면요. 예. 소득이 많아도 네. 이게 안 내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소득을 이제 합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 연금소득이냐 각각 따로따로 4천만 원 이하면 괜찮다 이렇게 되니까 피부양자인 경우에 뭐 이를테면 뭐 부인 명의로 한 다음에 소득을 잘 분산만 시킬 수 있다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한 1억 가까이 돼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 송파세모녀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은 5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소득이 굉장히 작지만 소득이 없었지만 월세를 50만 원을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세로 환산을 해갖고 네. 그 재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건보료가 부과됐다 그래요. 네. 참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지역 가입자들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네. 생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 갖고 추징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징을 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 신고를 워낙 축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제도가 엉뚱하게 그 송파 세모녀 같은 사람한테 불똥이 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 축소 신고하는 거, 뭐 세금 탈루 이런 거는 정말 이것만 봐도 그 뿌리를 뽑아야 될 사회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건강보험료 문제 개편안 골자는 어떤 겁니까? 골자는 이제 그 지역 가입자 중에 이제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은 무조건 이제 정액으로 한 16,480원 이게 직장 가입자가 부과하는 그 최저 건보료라고 하는데요. 네. 이 최저 수준으로 일정하게 부과하고 끝내겠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소득 중심으로 이제 간다 이런 얘기인데 뭐 재산이니 뭐 성별이니 이런 거 따지던 것은 이제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네. 경우에 네. 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긴 한데 은퇴한 분들. 네. 이제 소득이 없다는 거죠. 네. 네.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게 되나요? 뭐 지금도 피부양자로 돼 있고 네. 주택이 뭐 9억 이하면은 안 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거 아니지 완전히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네. 뭐 안 내는 경우도 생기긴 하겠습니다만은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보완장치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네.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수준이 낮지만 이게 네. 인구 고령화가 되면은 저절로 높아져 갖고 예. 한 2040년, 30년대 가면은 유럽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요? 네.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저절로 올라간다고요? 네, 예,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고령화가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 정책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어떻게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게 결국에는 재정 안정에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정이 이제 빵꾸가 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그 공무원 연금을 이제 그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참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남부 알프스를 지나던 저먼윙스 소속의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36번님께서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면도 있겠지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으셨고요. 1252번님께서는 부모님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도 많이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편법의 빌미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또 의견을 주셨군요. 휴대전화 끝자리 8200번님께 주간 경향을 2077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